최근에 아마 가장 언론에 많이 등장한 국회의원 중 한 분일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일로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론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직접 들어보고 또 위기에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제3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마음고생 좀 하셨죠? 네. 이렇게 취지는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뭐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진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약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30초 저희가 자기소개 네. 시간을 드려요. 정치인들이 나오시면 네. 좀 네, 부탁드릴게요. 재선 의원이고요. 그리고 엄마로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이제 집이 부도가 나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래서 사회안전망 굉장히 중시하고 세모녀법의 원래 그 발의자가 접니다. 제가 만든 네. 법이에요. 성파 세모녀. 네네네. 네, 그때. 그래서 또 이제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로 일을 하면서 국회 이제 연구단체인데요. 그래서 이 경제구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리점보호법, 그것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겁니다. 변호사 출신이시고. 네, 법을 잘 아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최근에 알바비 공동체의식 네. 발언으로 여론의 도마위 올랐는데 발언 내용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때린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빼었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신 발언인데 네. 저희가 또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논의하면서 나온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알바를 좀 했었는데요. 어떨 때는 이제 세탕을 하루에 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한 거였고, 네.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사장님이 보면 이제 그 집도 이제 아이들이 있고 또 생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아빠고 삼촌이고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영세한 가게라는 게 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느 날은 그 트럭을 이렇게 보고 오셨대요. 이제 빚더미 계속 올라앉고 그러니까 그래서 푸드 트럭을 보고 오셨다 이러면서 가게 임대료도 내기가 어렵고 빚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르바이트하는 그 가게 사장님이. 네네.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 월급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시면서 폐업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사채라도 얻어서 주겠다 이렇게 네.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뭐 네. 제가 볼 때는 집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팔고 어디론가 이제 아마 푸드트럭 이렇게 하시면서 길거리에 앉으신 게 아닌가 그 가족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한때 이제 아버지 부도 났을 때 가족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짠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나 저나 둘 다 똑같이 약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선배들이 여러 조언을 하시는데 이제 이미 망해서 청구를 해봐야 이제 너만 마음고생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액땜했다 쳐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신고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신고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장님이 망하니까 제 일자리가 없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대립적 구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조금씩 같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결정 구도가
기업이나 또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전혀 보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지불 능력을 좀 봐가면서 지불 능력에 여력이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물가가 오른다든지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좀 함께 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사실은 이제 임금이 체불되면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고도 해야 되고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 경험이 이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쭉 이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발언을 좀 더 알겠습니다. 보충 네. 설명을 했었어야 되지 않냐, 네.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점주분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점주분들 중에서는 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이 좀 더 있는 분이, 좀 더 센 분이 아랫사람, 예컨대 이제 그 표현을 하셨을 때, 네. 나는 뭐 가게가 망해도 공동체 의식으로 종업원 월급은 줘야겠다. 이런 표현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가게가 망해도 사실은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가게가 망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구조를 몰아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서로 잘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 제가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나 또 노동자나 둘 다 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는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침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문제라든가 그다음 하청업체를 후려친다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영세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의 소득 자체를 같이 올려주면서 이 노동자들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들도 이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노동자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 격차를 네. 해소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내년 1월부터 이제 최저임금 올해 16%나 올려서 7,530원입니다. 네. 과하게 올렸다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의 구조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인건비에 굉장히 의지하는 구조가 많아요. 이제 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조 조정이 원래 잘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임금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이런 어떤 우리가 정부가 어떤 이런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경제 구조의 전반적인 조정과 개혁을 함께 해나가면서 해나가야지 그냥 요것만 해갖고는 실제 그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그렇게 많이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일전에 파업에 나선 급식조리 종사원들 관련해서 네. 마음고생을 좀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학교 급식 노동자, 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이중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공공부문과 그다음에 이 민간 부문의 격차가 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처우도 개선해야 되고 일자리 안정성도 높여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민간 영세한 분야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네. 처우와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주는 노력을 함께 해야 형평성 되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국가 재정이 대거 투입돼야 되는 분들이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순서를 조정하냐 이제 이 문제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화를 하더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직무급제라든가 네. 이제 기능직의 어떤 맞는 우리의 어떤 그 국가 재정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아마 정부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직무급제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정부가 이제, 과거에 우리 급여 체계라는 게 이제 들어와서 몇 년 되면 해마다 급여가 올라가는, 네. 연공 서열에 따라 올라가는 게 있고,
지난 정부가 이제 추진했던 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과에 따라 주자. 성과 연봉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직무급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직무급제라는 거는 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능직의 경우에 어떤 이제 내용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성격의 어떤 노동인 경우에는 이 연봉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지금의 형태로 맞춰서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 국가재정상 거의 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직무급제라는 별도의 어떤 체계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을 정규직화를 하더라도 그치 국가 재정에서 최대한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별도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직무급제라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성과 이전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가, 뭐 얼마나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자 이건데.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1년 차가 있고 5년 차가 있고 10년 차, 20년 차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나중에 정년이 가까워 오면 이것이 이제 이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떤 세금이나 이런 재정들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이제 그 인상폭을 네. 이렇게 기능직인 경우에는 좀 달리 어떤 체계를 좀 도입해야 되지 네. 않느냐라는 논의고요. 현재 국회에 이렇게 아직까지는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안을 보면 직무급제도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나와 있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그러니까 알고 정리하면 정규직화하는 걸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연공서열에 의해 공무원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걸 감당할 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뭔가 직제에 따라 또 직무에 따라 연봉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안 그런 것들이 네. 외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지금 현재로 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거 좀 여쭤볼게요. 네, 대선 직전에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기셨잖아요. 네. 그때 왜 옮기셨어요?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합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당제에 대한 어떤 확신, 신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보면 그동안에 양당 중심으로 되면서 이 양당의 어떤 지지에 이렇게 다 포섭되지 않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의사가 대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에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포섭되는 제도는 합의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당제라고 저는 믿고 이것을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그런 다당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당이 잘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노선 중에서 보면 제3의 길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노선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도 그게 필요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노선과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뭐랄까 좀 마음을 비운 상태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었지만 네. 그래도 제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네. 어떤 그 목적에 이제 네. 정치하는 그 신념에 맞는 곳에서 소신껏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기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민주당의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한 후보자를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 보면 개업식에 와 있는 심정이다.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이런 언급이시네요. 경우에는 물건을 파시는 분이 뭔가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집권 초기인데 그럼 여당이나 네.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집권 초기라서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는 좀 이르겠죠. 그리고 좋은 부분도 잘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굳이 잘하는 것을 야당에서 지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나 오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야당의 역할은 또 견제에 있고 지금 어떤 정부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또 동의되지 않는 부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5대 인사 원칙 분명히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위반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갑자기 없었던 일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고 우리한테 명분을 줘야 우리도 마지못해 뭔가 동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개업식에 우린 잘해주려고 왔는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뭐 제발 좀 명분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주인이 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가서 간나라 배나라 해서 다 교통정리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 겁니다.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세요? 새 정부 들어서. 하나만 들어주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나 이런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면 지나치게 그 공공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근데 실제로 이렇게 경제라는 것은 풍선 효과가 있어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까 제가 최저임금도 얘기를 했지만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올렸을 때 잘못하면 물가만 올라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공무원 늘리는 부분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민간의 일자리가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사실 탈원전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조금 이 절차를 국회하고도 좀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중장기적 대책을 밟아 나가면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좀 여쭤볼게요. 같은 당 그 이찬열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것 어떻겠느냐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뒤숭숭한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우리 당의 굉장히 큰 자산이고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이 제3당 뭐 이런 어떤 그 위상이 안철수 대표라는 그 자산 위에 서 있는 것이 어쨌든 냉정한 현실입니다. 네. 지난 총선의 승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정계를 은퇴하라 이것은 좀 너무 많이 나간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안철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뭐 저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함께 이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해나갈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라는 자산을 잘 이렇게 또 다시 잘 이렇게 형성시키고 네. 잘 가꿔서 함께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안철수 전 지금 저 당대표 선출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혹시 사퇴하지 않고 반대로 정말 승부수를 던져서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이제 만약에 저는 뭐 나오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나오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이 국민의당의 존망에 대한 정말 어떤 그 절박한 그런 마음에서 그래도 본인이 시작했던 이 제3당이 잘 존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각오와 함께 대단한 각오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네.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대표, 이 의원께서 당대표 나가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뭐 일부 언론이 또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과분하게도 이렇게 또 좀 권고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뭐 그것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